한성그룹 27층 회의실에서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50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 CEO의 귀에 속삭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거 서명하지 마세요.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15명의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때도 이런 회의실이었다. 그때도 이런 계약서였다. 그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미선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미선을 바라보며 준호는 20년 전 아버지가 겪었을 철망감을 느꼈다.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이 입을 봉해지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음모. 오후 1시 준호는 회사로 돌아왔다. 임원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대표님 상대방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박상우가 말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팀장 최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대표님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준호는 눈썹을 찌릿웃다. 무슨 자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최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준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공식적으로는 병사였다. 하지만 정신병원 입원 기록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누가 그런 제보를 했나요? 익명이라서. 하지만 만약 이런 내용이 언론에 퍼진다면 최준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박상구가 끼어들었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계약에 설명하시면 이런 자불들은 모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신다면 협박이었다. 노골적이고 치밀한 협박이었다. 준호는 이제 확신했다. 2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먼저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대표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박상구가 다급하게 말했다. 내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세요. 준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상무님, 준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혹시 20년 전 태성 디자인 합병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상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요, 과거에서 배울 점이 있을까 해서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에서 미선을 지켰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가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사장님, 설명하시면 안 돼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 간직해온 충성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미선 씨, 이번에는 제가 막을게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 미선이 마침내 깨어났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자 옆에서 졸고 있던 강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지난 72시간 동안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수염이 자라고 옷이 구겨진 채로 마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들처럼 그녀 곁을 지켰다. 미선 씨, 정신이 드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미선은 몇 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액이 연결된 팔, 깁스된 다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통증. 하지만 무엇보다 그리를 놀라게 한 것은
준호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어깨 뒤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거의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거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낮았지만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회의실의 모든 머리가 돌아서다. 대표님,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물 좀 드시겠어요? 준호는 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건넸다. 사고를 당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미선이 천천히 물을 마시며 기억을 되지 버려 했다. 그날 새벽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서서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색 차가 빠른 속도로 그 이유는 기억이 없었다. 사고였나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망설였다. 경찰 조사 결과 명백히 의도적인 사고였다. 차량 번호는 각자였고 운전자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녀에게 할 수는 없었다. 일단 치료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미선은 준호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챘다. 대표님 계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선의 눈에 희망이 섞인 안도감이 스쳤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네요. 미선 씨 혹시 더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20년 전 그 일에 대해서요. 준호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기며 말했다. 박상우 상무가 정말로 관련이 있었나요?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그 사람 박상우는 당시 제이 스미스는 투자회사 대표였어요. 겉으로는 태성 디자인의 성공적인 합병을 도와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태성 디자인을 망하게 할 계획이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우연히 그들의 진짜 계획을 들었어요. 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미선은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다. 2003년 3월 18일 밤이었어요. 계약 선명 이틀 전이죠.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박상우와 다른 남자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남자요? 목소리로 봐서는 나이든 사람 같았어요. 박상우가 강태섭은 순진해서 쉽게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함정 조항들을 숨겨놨으니 서명만 받으면 태성 디자인의 모든 기술과 고객 리스트를 빼낼 수 있다고 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태성 디자인이 망하면 우리가 헛값에 인수해서 더 큰 회사로 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강태섭 정도는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미선이 고개를 끄다. 적어도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상우는 어차피 중소기업 사장 하나 정도야. 라고 했거든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래서 제가 강태섭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계약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가 잠겼다. 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착하셨어요. 미선아,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모든 직원들에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취소하겠니? 혹시 내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최고 재무책임자 박상우 상무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로했고 마케팅 이사 김영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절대적인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오직 에어컨 소리와 갇힌 숨소리들 많이 들렸다. 강준호는 천천히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미선을 향했다. 그는 마치 그녀가 누구인지 어떻게 감히 수십억 원짜리 순간을 방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 그 열을 응시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선량함이 결국 독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계약 성명 다음 날 저는 박상우를 직접 찾아갔어요. 미선이 계속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박상구가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계약은 체결됐고 모든 게 합법적이야. 네 같은 청소부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고 했어요. 그 후에는 협박을 했어요. 만약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저와 제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태성 디자인이 망하는 것도 결국 강태섭의 무능 때문이라고 저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직원들만 더 고생한다고 했어요. 준호는 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20년 전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었다. 한 선량한 사업가와 그의 작은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박상우. 미선 씨 혹시 그때 증거를 남겨둔 게 있나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있어요. 준호의 눈이 번쩍였다. 정말요. 박상우가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저는 숨어서 녹음을 했어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지만 아직 제 집에 있어요.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이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미 강태섭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였잖아요. 공개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제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미선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강태섭 회장과 같은 선량함을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는 없던 강인함도 느낄 수 있었다. 대표님 정말 위험해. 박상우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알고 있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20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20년 전에는 아버지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와 미선 씨가 함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미선은 준호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다. 박상우와 그 배우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녀는 몸속 경험했으니까. 대표님, 그 카세트 테이프 정말 필요하시다면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필요해요. 하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가져와야 해요. 제 집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빨간 상자 안에. 준호는 고개를 끄다. 제가 직접 가져올게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준호는 미선의 손을 다시 잡았다. 미선 씨 20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매일 밤 꿈에 강태섭 사장님이 나타나셨어요. 미선아 준호를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때부터 대표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나마. 그래서 한성그룹의 청소부로 들어오신 거군요. 미선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그 무엇보다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뭐라고 하셨죠?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그 계약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안. 회의실이 폭발할 것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내 대표님이 아버지처럼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미선의 20년간의 충성심에 감동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들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미선 씨,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한성그룹을 진짜로 지켜낼 거예요. 그날 밤 강준호는 미선의 집에서
20년 전의 증거를 찾았다. 낡은 아파트 2층 좁은 원룸에서 그는 빨간 상자 안에 숨겨진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다. 테이프에는 33발 진실이라고 미선의 송을씨로 적혀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 작은 테이프 안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늘이 합병 계약의 진짜 마지막 날이었다. 박상우를 비롯한 임원들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며 준호를 압박했고 상대방 회사에서도 최고 경영진이 직접 서울에 와 있었다. 오전 10시 27층 대회의실에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다. 한성그룹 임원 15명 상대방, 회사 간부 8명, 그리고 각종 법무 관계자들까지 총 30여 명이 M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계약서는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고 금색만 연필이 그 옆에서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모든 검토가 끝났습니다. 박상구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회사의 CEO인 존슨 씨가 영어로 말했다. 미스터 강,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렵습니다. 준호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펜 끝이 계약서에 닿으려는 순간 그가 말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20년 된 오래된 기계였지만 어젯밤 그가 직접 수리해서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상구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20년 전 제 아버지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준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선명한 목소리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박상구의 목소리였다. 강태섭은 순진해서 쉽게 속일 수 있어. 계약서에 함정 조항들을 숨겨놨으니 선명만 받으면 대성 디자인의 모든 기술과 고객 리스트를 빼낼 수 있다고.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 넘겼다. 박상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테이프는 계속되었다. 태성 디자인이 망하면 우리가 헛값에 인수해서 더 큰 회사로 키울 수 있어. 강태섭 정도는 충격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중속이 업사장 하나 정도야. 박상구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요. 하지만 테이프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구야, 잘하고 있어. 박상우 상무가 벌떡 일어서면 소리쳤다. 지금 뭘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보안 요원이 다가오기 시작했지만 미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번 태성 디자인 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알아. 그리고 20년 후에는 한성그룹도 같은 방식으로. 준호가 테이프를 멈췄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 테이프는 20년 전 3월 18일 태성 디자인의 한 직원이 녹음한 것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다. 제 아버지 강태섭 회장을 속여서 파멸로 이끈 바로 그 대화입니다. 박상구가 테이프를 치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이라고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상무님, 방금 테이프에서 들린 목소리가 상무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박상구가 말을 더듬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미선이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을 본 박상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미선 씨,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테이프가 앞으로 걸어가서 박상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상우 씨. 20년 만에 다시 뵙네요. 박상구가 뒤로 물러서 면 말했다. 당신이 그때 그 청소부 니 맞아요. 강태석 회장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미선의 목소리에 2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 분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모든 걸 다 봤어요.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상대방 회사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속삭였다. 미선이 계속했다. 강태석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하세요. 준호만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지켜봤어요. 혹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해서요. 박상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냥 청소부 주제에 청소부라고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저는 청소부예요. 하지만 강태석 회장님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분이 어려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배신했어요. 준호가 일어서서 말했. 박상우 상무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이 테이프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20년 전 제이신 베스트머트의 설립 서류 대성 디자인 합병 과정의 금융거래네요. 그리고 상무님이 태성 디자인 파산 후 헐값에 인수했던 자산 목록들. 박상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인정합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에요. 누구의 지시요? 박상우가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노인을 가리켰다. 한성그룹의 고문이자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최한수였. 마치 그에게만 들려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손을 들어 모든 사람을 제지했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말해보세요. 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서 회장 시절부터 회사의 뒤치를 처리해 왔더니 무리였다. 최한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내가 시켰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 넘였다. 왜 그러셨습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의 아버지는 너무 선량했어. 그래서는 큰 회사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 언젠가는 누군가 더 강한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봤어.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신 거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야. 그냥 조금 충격을 줘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던 거였어.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약해서 최한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 동안 존경해왔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미선이 최한수에게 당신들은 강태서 회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몰라요. 직원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을 먼저 챙겨주고 그런 분을 어떻게 시끄러. 최한수가 소리쳤다. 감정팔이 그만해. 그때 준호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찢어버렸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수십억 건만 자리 계약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준호가 선언했다. 그리고 한성그룹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 회사 사람들이 분노하며 일어났지만 준호는 그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박상호와 최한수는 보안 요원들의 의회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20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 본사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폐허가 탔. 박상호와 최한수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 퍼지면서 회사 주가는 30% 이상 폭락했다. 대형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강준호가 진실을 밝혀낸 것은 옳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준호는 27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강이 회색비 단을 아래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사표가 쌓여 있었다. 핵심 임원 5명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고 주주들은 임시 주주 청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독독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미선이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매일 회사에 나와 준호를 돕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대표님 차 한 잔 드리려고요. 그녀가 따뜻한 녹차를 준호 앞에 놓았다.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선 씨,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미선은 준호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이미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계약서, 똑같은 상황,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떠났다. 뒤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의 흔적만 남겼다. 준호는 계약서를 내려다 보았다. 갑자기 그 글자들이 낯설게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20년 전과 똑같은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대표님 강태섭 표장님이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볼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데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 대가는 거짓말의 대가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미선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항상 정직한 사업을 강조했다. 피로 그 정직함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어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대표님, 제가 20년 동안 여러 회사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뭔가 진짜 좋은 직원들은 어려울 때 더 뭉쳐요. 그리고 지금 떠나는 사람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표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때 인사팀장 김배호가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와 미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들이 본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200여 명의 직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강준호 대표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함 대신 결의가 보였다. 생산팀장 이병훈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대표님, 저희는 회사가 어려워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대표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마케팅팀 김소영 대리가 덧붙었다. 저희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20년 전 일을 알고 나니 왜 대표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우리 회사가 정말 정직한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신입사원 박준혁이 손을 들며 말했다. 대표님, 저희 같은 젊은 직원들은 돈보다 자부심이 더 중요해요. 한성그룹에서 일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었다. 여러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날 오후 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성그룹의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임원들이 그를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그 정소부 여인의 눈빛에는 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20년 전의 비밀이 오늘 한성그룹의 운명을 바꿔려 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다. 한성그룹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청산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튼튼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호는 미선과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장bat 끓어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미선 씨 아버지 묘소에 가보실래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의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강태서 회장의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고 저녁 햇살이 비석을 비치고 있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묘비에 손을 댔다. 아버지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가겠어요. 미선도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준호 대표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착하시지만 아버지보다 더 강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태성 디자인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그 뒤편에는 미선이 차를 나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미선 씨, 이 사진 뒤에 뭔가 적혀 있어요. 미선이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거기에는 강태서 회장의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선이에게 나의 아들을 키워준 당신에게 언젠가 준호가 어른이 되면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당신들을 사랑했다고. 강태서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언제 적으신 건지 준호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미리 알고 계셨나 봐요. 미선 씨가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요. 대표님, 저는 그냥 강태섭 회장님이 부탁하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미선 씨는 제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두 사람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20년간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완성된 복수와 화해가 모두 눈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해가 지면서 주목공원이 조용해졌다. 준호와 미선은 일어서서 묘비에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리고 미선 씨도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제가 모든 걸 지켜낼게요.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준호는 100m로 미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 고마워요. 정말로요.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록 앞길이 험난하겠지만 진실과 정직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시작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정의에 감전된 듯 팽팽해졌다. 미선이 문을 닫고 나간 후 마치 폭탄이 터진 직후에 정적이 흘렀다. 15명의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의심하고 있었다. 이 미선의 용기 있는 속삭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충성심과 사랑의 외침이었고, 약자가 강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만 보셨을까요?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준호가 보여준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과 이익 사이에서 갈등할 때, 정의와 안전 사이에서 고민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미선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역시 언젠가는 준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의 무게와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박상호 상무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과연 한 청소부가 어떻게 억만장자 CEO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알고 있던 20년 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속삭임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의 미래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까요? 청소부 하나 때문에 이 중요한 계약을 지연시키실 건가요?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탁 소리가 유리벽에 메아리 쳐다. 이 계약은 우리가 6개월 동안 준비한 겁니다. 하루만 늦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김영희 마케팅 이사도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창문인 말이 맞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경쟁사에서 보낸 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정장 재킷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미선이 서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방금 전 그녀가 속삭인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이미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계약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토록 절망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을까? 왜 그녀의 눈에서는 승문연도 더듬 상처의 흔적을 볼 수 있었을까? 보안팀에 연락해서 저 여자를 조사하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법무팀장 최준석이 말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게 의도적인 방해 행위라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했다. 모두들 진정하세요. 저 여자가 뭘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대표님, 박상호의 목소리가 한 옥탑을 높아졌다.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청소부 한 명의 말 때문에 수천억 원짜리 거래를 중단하시겠다는 겁니까?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상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상무님, 제가 농담으로 보입니다.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처럼 차갑게 떨어졌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온 아버지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라. 때로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한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강태서 회장의 철학을 인용하는 준호를 감히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조급함을 읽을 수 있었다.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호는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두꺼운 문서의 무게가 그의 손에 전해졌다. 이 계약서 한 장이 한성그룹을 아시아 최대의 종합기업으로 만들어줄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미선의 절망적인 경고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이 미선 맞나요?
그 여자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게 하세요.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보안팀에는 그녀를 감시하되 해치지는 말라고 전하세요. 감시오? 최준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준호는 계약서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계약서명은 내일로 연기합니다. 뭐라고요? 박상우가 벌떡 일어섰다.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은 권력과 패신,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오늘 오후에 답을 듣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럼 상대방에게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런 준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평소 냉철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던 그가 한 청소부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한편 회의실 박복대서는 미선이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입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아, 하나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가 뭘 한 거죠? 그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똑같은 유리회의실, 똑같은 긴장감, 그리고 똑같은 계약서. 그때 그녀는 차만 대접하는 어린 직원이었다. 강태섭 회장이 서명하려던 그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똑똑히 지켜봤다. 회사의 몰락 직원들의 해고, 그리고 강태섭 회장의 죽음까지. 이번에는 막아야 해. 그녀가 다짐했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장 정민호가 2명의 직원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미선 씨, 정민호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온 미선은 이제 혼자 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모두 나가고 오직 2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준호는 미선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의 거친 손, 피곤에 지친 눈, 그리고 낡은 옷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말해보세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는 게 뭔지 말이에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계약서 저는 20년 전에도 똑같은 걸 봤어요. 그때도 이런 회의실이었고,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명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강태서 회장님은 그녀의 목소리가 매봤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그날 밤 강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미선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저는 그분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 강태서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 전후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오전 9시 58분 한성그룹 본사 2기 7층 유리로 된 회의실에 마지막 이사가 들어왔다.
서울 강남의 마천 무사히로 보이는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당시 12살이었던 준호에게는 그저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뿐이었다. 새벽 2시 준호는 회사 지하 보관소로 향했다. 한성그룹의 모든 역사가 담긴 문서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아래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미선 그가 중얼거리며 직원 명단들을 뒤졌다. 수십 개의 상자, 수백 개의 파일, 그리고 수천 장의 문서들. 시간이 흘러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낡은 상자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태성 디자인 직원 명단 창고. 아버지가 한성그룹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했던 작은 디자인 회사였다. 준호의 손가락이 명단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찾았다. 이미선 3호 모조 다과 준비 담당 입사일. 1998년 3월 15일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미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준호는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 태성 디자인 관련 문서들을 모두 꺼내어 바닥에 펼쳤다. 회계장부, 계약서 직원 사진들, 그리고 신문 스크랩들, 태성 디자인 대기업과 합병 추진, 유망한 중소기업, 새로운 도약 기대, 강태섭 대표, 직원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 2003년 봄의 신문들이었다. 모든 기사들이 긍정적이었다. 마치 오늘 자신이 추진하려던 합병과 똑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다음 달의 신문들은 완전히 달랐다. 태성 디자인 부도위기, 합병 파트너 계약 위반으로 일방적 철수, 강태섭 대표 회사 재정 상태, 악화로 고심, 그리고 마지막 기사. 태성 디자인 강태섭 대표 심장 마비로 급서. 준호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 배신, 그리고 절망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태성 디자인 창립 5주년 기념 촬영. 2003년 2월이라고 적힌 단체 사진이었다. 앞줄에는 아버지 강태섭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아직 정보 희망에 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사진 뒤편으로 향했다. 거기서 차를 나르는 작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이미선이었다. 한성그룹 역사상 가장 큰 합병을 성사시킬 문서였다. 그 중심에 앉은 강준호 대표 이사 38세. 완벽하게 차가운 표정으로 설명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반을 들고 있었지만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미선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단순한 직원이 아닌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더 많은 문서들을 뒤지던 중 준호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아버지의 개인 일기장이었다. 가족으로 된 낡은 수첩안에는 아버지의 성을 시로 빡빡하게 적힌 기록들이 있었다. 2003년 3월 10일 합병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다. 뭔가 이상하다. 조건들이 처음 협상과 다르다. 하지만 변호사는 문제 없다고 한다. 직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2003년 3월 15일 미선이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차를 가져다 주었다. 사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더라.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2003년 3월 20일 계약서에 서명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미선이 많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이 맞기를 바란다. 2003년 4월 20일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합병 파트너가 계약을 위반했다.
우리가 넘긴 기술과 자료만 가져가고 사라졌다.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2003년 4월 10일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야 한 30명의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미선이가 울면서 말했다. 사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사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바보였다. 2003년 4월 15일 가슴이 아프다. 물리적으로 아프다. 미선이가 매일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 병원비는 거령 생활비도 없다. 2003년 4월 18일 미선이가 자신의 월급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나 때문에 그녀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 내일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2003년 4월 21일 미선이가 김치찌개를 끌려왔다. 사장님 잘 먹고 힘내세요. 언젠가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그녀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다. 준호가 커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이틀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미선이라는 한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새벽 6시 준호는 보관소에서 나왔다. 손에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20년 전 사진들을 들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다. 미선의 경고는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20년 전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준호는 결심했다. 오늘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미선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열애부터 20년 전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야 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미선이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의 손가락이 만년필을 돌리며 리듬을 탔다.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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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같았다. 회의실 안에 15명의 임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것 같았다. 준호가 다가가자 미선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대표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미선 씨,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일기장을 보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사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저녁 유백시 가을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한성구로 본사 앞에서 강준호는 검은색 팬츠에서 내려 건물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임원 회의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에서도 오직 미선과의 대화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8시 10분 미선이 후문으로 나왔다. 그녀는 낡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는 20년도 더 된 것 같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선 씨,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다. 미선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대표님, 이런 시간에 왜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준호는 우산을 펼쳐 그녀 위로 들어 올렸다. 비가 그녀의 회색빛 머리카락에 맞춰 반짝이고 있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는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명동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 앉게 되었다.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거운 어묵 국물과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며 빛 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드시는 거 괜찮으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대기 없이 이호가 이런 서민적인 곳에 와 있는 것이 어색했다. 준호는 소주 잔에 술을 따르면 미소를 지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자주 이런 곳에서 라면으로 먹었어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둘이서 간단히 요기를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미선도 조심스럽게 소주 잔을 들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찬잔에 닿자 작은 떨림이 일었다. 사장님, 강태섭 사장님도 그러셨어요. 임직원들과 자주 이런 곳에서 회식을 하셨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술을 마셨다. 이 계약 한 장이 3만 명의 직원과 그들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었다. 준호는 아버지 강태서 회장이 맨손으로 일관한 이 제국을 더 큰 세계로 이끌어갈 순간을 맞고 있었다. 바로 그 침묵의 순간 작은 발걸음 소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미선이었다. 새로운 청소, 빗소리와 포장마차 주인이 음식을 만드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만이 그들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미선 씨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예자료들을 봤어요. 일기장도 읽었고요.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주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시군요.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어땠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당신이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도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때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불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더 강하게 말려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어묵을 집으며 물었다.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19일이었어요. 계약서 설명을 하루 앞둔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남아서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준호는 술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몰래 가서 봤더니 사장님이 혼자 계약서를 다시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어요. 그래서 차라도 한 잔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뭘 보셨나요?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상대방 목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강 사장, 내일 서명만 하면 끝이야. 그 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장님이 하지만 직원들 고용 보장은 확실한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상대방이 웃으면서 물론이지, 다 계약서에 있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미선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전화가 끝난 후 사장님이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시는데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미선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미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버렸는데 지금 와서 취소하면 다들 실망할 거야 라고 혼자 말을 하셨어요. 준호는 주목을 꽉 쥐었다. 아버지의 선량함이 결국 독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직원들은 사장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장님이 잘못된 길로 가시면 모두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사장님이 저를 보시, 미미선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나보다 훨씬 현명해
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하지만 결국 다음날 소명을 하셨죠.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작고 마른 최고의 낡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커피 잔을 치우러 온 것처럼 보였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래왔듯 조용히 마치 투명 인간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소명하고 한 달 후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합병 파트너 회사는 우리 기술만 빼가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이 모두 그들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은 밤 낮없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변호사도 만나고 은행에도 가고 하지만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죠.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마지막 날까지도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본인 집까지 담보로 잡히셨는데도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녀의 목소리가 마말랐다. 뭐라고 하셨나요? 미선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준호만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그의 눈물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상황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계약서에 서명난 사장님이 서명하려던 그 방식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종이 질감까지 비슷했어요. 준호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다. 매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을 뜨겁게 달고 왔다. 미선 씨 혹시 그때 계약서를 속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긴 하는데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증거도 없고요. 말해주세요. 제발. 박성우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작은 투자회사 대표였는데 지금은 한성그룹 상무. 준호가 그녀의 말을 마저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20년 전에 악몽이 다시 시작대로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밤새 미선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 잔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합병 계약서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찬 미래의 상징처럼 보였던 그 문서가 이제는 20년 전 비극을 반복할 수 있는 위험한 함정처럼 느껴졌다. 오전 9시 준호는 박상우 상무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20년간 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자신에게는 멘토 같은 존재였던 그 사람을. 하지만 이제 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대표님 부르셨나요? 박상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평소와 똑같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다. 앉으세요. 상문.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박상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어제 계약 설명을 연기하신 일로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최종 답변을 달라고 하네요. 더 이상 지연되면 그쪽에서도 다른 파트너를 고려해야 한다고. 상무님. 준호가 그의 말을 끊었다. 혹시 태성 디자인이라고 하세요? 박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테이블 옆을 지나던 미선의 시선이 계약서 첫 페이지에 머물렀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떨림이 그녀의 전신을 관통했고 커피 잔을 등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미선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주 미세한 변호였지만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태성 디자인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한성그룹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던 회사죠. 거기서 비슷한 합병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박상우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는 척했다. 아, 그거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당시는 워낙 작은 회사였고 준비도 부족했었으니까 준호는 박상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때 상무님도 관련이 있으셨나요? 저요. 박상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당신은 저도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태성 디자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죠.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어젯밤 미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박상우는 당시 태성 디자인의 합병을 주선한 투자회사 대표였다. 그렇군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럼 오늘 계약건은 어떻게 할까요? 박상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당연히 소명하셔야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대표님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감정에 휘둘린다고요. 어제 그 청소부 여자 때문에 흔들리신 것 같던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음. 박상우의 목소리에 경념이 섞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인사팀장 김대호였다. 대표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미 선 씨가 무슨 일이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준호의 혈색이 사라졌다. 어디 병원이죠?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박상우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다. 상무님 회의는 잠시 연기하죠. 급한 일이 생겼네요. 대표님 설마 그 여자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건 아니죠? 박상구가 말렸다. 지금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제 키스 입고 있었다. 계약건은 오늘 하루 더 연기하세요. 상대방에게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전하고요. 대표님 박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한 청소부 때문에 회사 전체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문 앞에서 돌아서었다. 상무님 혹시 이미 선 씨가 오늘 아침 출근했는지 아세요? 그런 걸 제가 왜 알아야 하죠? 그럼 어떻게 그녀가 사고 났다는 걸 이렇게 침착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박상구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30분 후 준호는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그를 맞았다. 미소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다리 골절과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네 회사 동료입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사고 경위를 알 수 있을까요? 목격자에 따르면 새벽 6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차가 돌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CCTV는 없나요? 그게 마침 그 구간에 CCTV가 고장났다고 하네요. 너무나 우연히도 말이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